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수급도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수급 상황은 좋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지수 자체는 소폭 오후 들어서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지수가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 즉 최근 들어서 가장 긴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세장에서 지금 상승을 3거래일 연속으로 해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일단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 상황도 좋고요. 중국 시장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미국 쪽 제조업 ISM 지수까지 지금 잘 나오면서 우호적인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도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도 보합 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하락은 거래소 쪽은 많이 오른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이 조정이 나오고요. 이 부분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지수가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역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은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지수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 시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됐고요. 아래 공포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또 이야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쪽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역시 우호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됐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는 한번 판가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우리 시장,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지난 2월 상품 교역 결과를 말하는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가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경상 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로 8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며 9개월 만에 최소였던 한 달 전보다는 흑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일반인 대상 5G 스마트폰 이동통신 서비스가 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1일 세계 최초로 기업용 5G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 일반용 5G 서비스도 세계 첫 개시의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 통사들이 내일 개시하려던 일반용 5G 서비스를 조기 개통한 것은 애초 오는 11일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조기 개통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올 초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심사를 거쳐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핵 비확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워싱턴에서 아마노 총장을 만나 IAEA의 대이란 검증 역할을 포함해 핵 비확산 강화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IAEA 활동의 지지를 거듭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 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 2200선은 그래도 지지를 받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장중에 2215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또 2200포인트대까지 쭉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그래도 1%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2683억 원. 개인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보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지금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오네요. 1695억 원. 투신 연기금 어제 강하게 매수하던 연기금이 오늘 하루 만에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어제 단숨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2%대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현대차도 소폭씩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는데 LG생활건강이 오랜만에 소폭이 좀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은행주가 강합니다. 신한주죠. 오늘도 올라가네요. 200원 상승하면서 45,500원 기록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이버, SK텔레콤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물산, 한국전력은 소폭씩 약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역시 약세입니다. 1.66포인트 낙폭이 크진 않고요. 747.64포인트 거래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중에 7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시 이후부터 지금 지수가 하락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툭 부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일단은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연기금이 사고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결국에 조정이 나오네요. 1%대 하락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했는데 오늘 소폭 조정이 좀 나오고요. CJNM,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케미칼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데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 뒤에 올라온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지금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빅스 올라가는 가운데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HLB가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좀 빠지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 휴잭, 제넥신, 파라다이스, ABL 바이오까지 모두 다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하락 쪽으로 상승해서 반전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소폭 올라갑니다. 1136원 10전에 거래되면서 달러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 줄다리기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지금 하락 반전했는데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전장과 오후장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금일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일단 PLP 사업 부분 양도 기대감 등에 따라서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일부 상승세가 좀 보여줬던 점을 좀 먼저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오후 들어서 일단 북한의 ICBM 생산과 관련한 이런 뉴스 등이 좀 하락 요인에 일부 작용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일부 상승세 등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을 삼성전자에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삼성전기의 상승세 등과 더불어서 MLCC 업종에 이런 저평가 메리트 부각 그리고 또 거기에 반도체 재료와 부품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점 등과 더불어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물론 삼성전기가 이 PLP 사업 부분을 이관을 한다면 일단 이 부분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사업 부분을 잃는 걸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당장은 적자 사업부의 이런 이관에 따른 삼성전기의 연간 영업이익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치로는 삼성전기의 연간 영업이익이 이런 사업부 이관 시에 약 1,000억 원대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당 회사들의 공식 코멘트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PLP 사업 이관 루머는 작년 12월부터 좀 등장했던 루머였던 만큼 현재로서는 다시금 이 같은 예상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종전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 기대감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일단 MLCC 관련 기대감 등의 상황 콘덴서 그리고 아모텍 등도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모습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SKC, 솔믹스, 네페스, 동진세미캠 등의 이런 주가 부각 역시도 일단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당 이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슈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시장이 더 움직이고 있나요?
네, 일단 뭐 4월 초 들어서 각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제조업 지표 관련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라는 좀 뉴스를 일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선 중국과 미국의 이런 제조업 지수들의 최근 반등 국면 등과 더불어서 일단 시장은 그래도 좀 우려감에 대비해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관련 업종에 있어서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조업 지수들의 반등세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국 PMI 지수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준선 하회하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중국의 PMI 지수가 일제히 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내용 측면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포착되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심리 지표의 회복만으로 경기 회복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긍정적인 인식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중국 제조업 PMI 지수의 이런 그 반등세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역시도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중국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도 저점 통과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양국 지표에서 눈에 띄고 있는 점은 수주와 재고 사이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간단히는 뭐 수주는 늘어나고 재고는 줄어드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점은 철강 업종과 기계 업종의 이런 최근 주가 상승 요인 등과도 맞물린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 내에서는 뭐 포스코 그리고 DY 파워 등의 최근 주가 강세 요인 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같은 지표 개선세라면 이들 철강과 기계 업종에 포함된 이들 종목군들 역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전망이다라는 점에서 이들 제조업 지수들의 이런 흐름을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 지금 그래도 우호적이거든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저가 매수 그래도 일부 유효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일부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군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염두하셔야 될 점은 4월 달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좀 이벤트가 없는 달이긴 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 이런 미국 종양학회 등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선제적인 저점 매수가 일부 유효한 구간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뭐 시장 분위기 그래도 오늘 뭐 시장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여부에 따라서 시장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다른 업종의 메리트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저가 매수가 뭐 일부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일단 업종이 이런 대외적인 이슈보다는 업종 이벤트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오히려 5월 학회 부근까지의 반등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 없이 노릴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수급적인 측면 등을 감안했을 때 신규 상장 대형주 특례 조건에 따른 이런 수급적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는 ABL 바이오 그리고 유틸렉스를 중심으로 ABL 바이오는 뭐 추경 매수 형태이긴 하지만 이평선 매매를 활용해서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틸렉스 역시도 뭐 하방 지지 이후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파맵신, 올릭스, 뭐 HLB 등에 대한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일부 종목 저가 매수도 일부 노려보신 전략으로 시장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래 공포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채권이나 이 부분도 이동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주식과 채권 펀드에서 좀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까? 네, 전 세계 그 투신 자금 흐름을 보면요. 지난 3월 달에는 42억 달러 정도가 2개월 연속 순매수 유입됐습니다. 2월 달에 416억 달러였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요.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2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6개월 연속 순유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한 25억 달러 정도 감소에 그쳤고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48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반대로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펀드에서 이동한 자금들이 속속 유입되면서 3개월 연속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통화 정책을 비둘기파적으로 바꾸면서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정급 그 자산과 관련된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채권 쪽으로 자금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3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채권 펀드 쪽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자금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GM 같은 경우에도 55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물가보다도 더 고정 금리를 더 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인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자면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 그래서 자금 이동이 일어난 게 이게 일시적 현상인 거고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세 차례, 최근 들어와서 세 차례를 보면요. 미국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뒤에 1년 뒤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는데요. 다행히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로 보면은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닌 게 분명해지고 있고요. 또한 이번 7월 달이 되면은 전후 최장의 120개월 경기 확장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그 암울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미국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주가 회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리 역전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저금리, 여기에 양적 금융 완화에 따라서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해서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유입됐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번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뭐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미국 쪽, 중국 쪽, 일단 지난주에 중국 PMI 잘 나왔고요. ISM 미국 제조업 지수도 지금 잘 나오면서 이거 G2가 이렇게 가니까 기지개 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ISM 지표 같은 경우는 55.3으로 나왔는데요. 1.1%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ISM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GDP로 환산하면은 3.7%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ISM 지표뿐만 아니라 3월달 고용 지표라든지 주택 지표를 보면은 언제 그 무역 전쟁이 있었느냐, 그리고 정부기관의 폐쇄, 또 기후와 관련된 악재, 그리고 세계 경기 감속에도 예상외로 미국 경제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1분기 미국 경기는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는 뚜렷하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 부양책을 계속 꺼내놓음에 따라서 지금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신호음이 아주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당장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50.5로 전달 49.2보다 크게 올랐고요. 하지만 경기 회복이 예전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1분기를 전후해서는 경기 바닥을 칠 게 확실하고요. 또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이제는 머지않아 경기 회복 신호음을 들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번 주말까지 있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호전 신호가 있다면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가 먼저 우리 증시에서도 경기 신호탄을 쏘아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WTI가 오늘 기준으로 0.19% 빠지면서 62달러 46센트인데 일단 뭐 빠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60달러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세계 경기가 감속 국면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수일 오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제 유가는 3개월 연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또 4월 들어서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유가를 연출시킨 것은 오펙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노력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 12월 오펙 총회에서 오펙 11개국, 그리고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과 같은 비오펙 10개국이 하루 총 생산량을 119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고요. 하지만 1월 달에는 감산 합의 준수율이 83%에 지나지 않았지만 2월 달 들어와서는 무려 90% 올라갔고요. 3월에는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감산에 소극적인 반면에 사우디가 자신의 감산량 하루 32만 배럴보다 더 많은 2.3배 정도 되는 73만 배럴이나 감산했던 게 지금의 고유가를 유도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게 원유 감산으로 지금 수급이 안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0달러까지 실제로 또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원래 보고서를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요. 4월과 6월 2분기에는 하루 50만 배럴 정도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 보고서를 바꿨습니다. 수급 균형을 맞추고 있는 오펙이라든지 러시아가 고유가 작전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유가 상승의 특징은 특정 지역의 원유 공급이 끊어지는 사태가 촉발했던 전 세계 원유 공급 감소가 아니라 품질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과 같은 8개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번에 원유 수입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 정유, 화학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란산의 저렴한 초경질료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따른 수입 악화가 우려가 되고요. 또 여기에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서 미국 석유회사 그리고 제3국 기업의 제재에 나선다면 아주 단기적이나마 유가는 7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에 대한 증산 요청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 오일도 증산이 가속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원유 수급 사항까지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예전과 같은 고유가 사항은 한순간에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언제 하반기에 저유가 사항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가 여쭤봤고요. 유가만큼 중요한 게 지금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부분인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4월에는 뭐 정상회담 지금 될까 말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90% 정도는 합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추가 관세 철폐 시기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만 된다면은 4월 중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서 대통령끼리 최종 사인하는 방향으로 잡는 그런 중국 측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내포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LNG와 같은 수입 확대 방안 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력 금지를 위한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좀 양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철폐 시기라든지 규모가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 관세를 다시 발동하는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는 전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4월 중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요. 만약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은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 2달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 주말까지 있을 무역 회담의 결과가 향후 증시의 결정적인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줄기는커녕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철강 수입품의 25% 관세를 작년에 부과했고요. 또한 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서 2,5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위안화 절하도 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인 4,192억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공급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세라든지 재정 지출 확대가 미국 내 수요를 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둘째는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러화 절상, 그리고 중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줄어들었던 영향도 컸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고요. 투자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급 능력을 더 늘려야 되는데요. 문제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러화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강자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경쟁력 회복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다시 펴나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앞으로도 달러화는 아무래도 기축통화다 보니까 계속 강달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호황일 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구두 코멘트를 날려도 달러 약세 유도가 가능하고요. 또 수출 증가라든지 수입 둔화로 생산 투자를 확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미국만이 나홀로 경기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화 정책 기조만 바꾼다고 해서 달러와 약세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생산과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역 적자가 줄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 압력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지정을 무기로 해서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자동차 수입 제한과 같은 관리 무역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첩첩산중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도사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큰 고비 협상이 잘 되더라도 이후에 넘어야 할 살들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이제 시장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